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되게 조촐하게 모이셨네요. 환자분들만 모이셨네요. 그래서 조촐해진 것 같아요. 네, 뭐 계속 그 교육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갈수록 위험을 보는 눈이 확대되고, 사실 안전보건은 처음이 인지예요, 인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면 허리 나갈 텐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구나, 스트레스 겁나 받겠다, 이런 게 보여야 돼.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로 강의들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위험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선수급으로 이제 등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안전보건 활동의 시작이고 끝이다. 위험이 보여야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어떤 법률 위반인지를 찾고, 그러면 당당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위험,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환과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질환과 질병은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범주인데 질환이 큰 범주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정신질환 그러잖아요.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뭐 화병, 적응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 나오죠. 요거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질병들을 크게 한 묶음으로 보면 질환이 되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으로 디스크, 이 진단명이거든요. 그래서 병명, 즉 의사가 진단하는 코드명, 요것이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큰 범주를 이제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챗 GPT, 요즘 뜨는 녀석이죠. 몇 번 썼더니 돈을 내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 중. 물어봤습니다. 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 그랬더니 답변이 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트레스가 클 것이다. 스트레스. 그래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친절을 가장하거나 혹은 무리한 부탁도 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긴 근무 시간, 높은 강도, 불규칙한 근무 시간 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서 막 카피한 거예요. 근데 잘 썼어요. 꽤 실력이 돼요. 그리고 감정 소진이 발생하더라. 감정 노동에서. 그리고 우울과 불안이 있다. 스트레스와 감정 소진은 우울과 불안을 결과적으로 야기하게 되고, 직무 만족도는 반대로 감소하더라. 그래서 불공정한 대우, 낮은 보상,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감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불규칙한 업무 때문에 가정과 일에 불균형,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사실은 일가정이 양립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기준을 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현재 보상보호법이죠. 그래서 우선은 근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의 괴롭힘, 그리고 고객의 폭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고객으로부터의 폭력, 이와 유사한 직간접적인 적응장애와 우울증, 우울병 에피소드, 이건 우울증 전반을 얘기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요거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병명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병명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정신과적인 질병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내용 중에 아주 가장 흔하게 산재를 인정받는 질병명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와요.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해요. 그래서 발생해서 만성적으로 천천히 발생해서 좀 힘들다가 내가 잘 견디면 또 없어져요. 감기가 왔다가 며칠 앓고 나면 가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안 가고 독감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우울증에 빠져요. 심한 우울증은 자살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그 고통을, 업무 때문에 고통을 견디고 중간에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고 누군가가 접근해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래서 혼자 끙끙끙끙 앓다가 이제 심한 우울증으로 가게 되죠. 근데 중간에 뭔가 개입을 해요. 친구가 와. 너 요즘 이상해, 얼굴이. 왜 안 웃어? 너 잘 웃었잖아. 술이나 먹자. 얘기 좀 듣자. 여행 갈까? 이렇게 되면 완화가 되죠. 그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마음의 감기를 보내게 되죠. 혹은 저 고객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너무 디프레션 이래요.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저를 그냥 행정직으로 옮겨요. 그래서 직무를 전환.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요. 그러면 가. 이게 개입이에요. 지금 질병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근골격계질환도 계속 무거운 거 들어서 허리가 아프면 무거운 거 안 들면 허리 안 아프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가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왔던 놈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근본적으로 보내는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죠. 내가 고객 업무 하다가 직무 전환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계속 고객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개입? 여러 가지 개입 방법이 있어요. 행정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지 같은 고객을 안 받는 거예요. 너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있어. 앞으로 우리 백화점에 출입하자. 이렇게 해서 진상 손님들을 아예 출입 못하게 바꿔요. 아니면 너무 힘들 때 누군가가 개입해서 상담을 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돌을 닦아볼까? 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질병을 보내는. 그래서 대부분 거의 정신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질병은 대부분이 한 70%가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울증이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 다음으로 오는 질병들이 뭐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자살로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발작을 일으켜요. 식은땀이 막 어떤 상황에 딱 다다르면 통제불능의 몸 상태가 돼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감당이 안 돼.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가 없어. 이게 공황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분할 때는 그 MMPI라고 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무려 56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다 심리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황장애에 가까운 건지, 적응장애에 가까운 건지, 불안장애에 가까운 건지를 구분해내는 이제 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미국에서 미네소타에서 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면 나의 심리 상태를 대체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들이 또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연령층이 좀 높으신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게 신체화 장애입니다. 신체화 장애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온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갔어. 그러면 우리가 종합병원을 가서 여러 과를 한꺼번에 투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막 마디마디가 쑤시고 이러니까 정형외과를 갔어.
멀쩡한데요? 아 그럼 신경계통으로 된다. 신경과를 갔다. 문제 없는데요? 뭐지? 몰라. 아무리 찍어봐. CT 찍고 MRI 찍고 별짓 두통도 막 했어. MRI 찍고 막 다 했어. 멀쩡한데요? 정신과적인 문제. 정신적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통제할 수 없는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체와 장애. 이게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같이 겪기도 해요. 화병도 갑자기 열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솔직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화병이 생기죠. 특히 이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서 특히 여성, 장년층의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해결이 계속 안 되면 이제 온몸이 아파요. 근데 기계는 못 찾아. 이게 결국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리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예 여기서 딱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객한테 맞거나 혹은 너 관리자가 너 내가 자를 거야. 그리고 되게 공포스러워.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외상후 정신이 외상을 입다. 꽝! 혹은 누가 죽는 걸 봤다라든가 이런 상상. 그래서 소방관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소방관들이 뭐가? 불에 탄 사람. 그런 거 보고 끌어내고 그러죠. 폭발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상 초월하는 수준. 정신과적으로 많이 치료를 받고 있죠. 그리고 공황장애는 최초로 국내에서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하철 기관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지하를 다녔잖아요. 근무 하루에 차를 한 5시간 타는데 운전을 5시간 동안 뭐만 보냐면 터널만 보죠. 시커먼 진짜 뱀 꼬리 같이 이렇게 이분들이 막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그래서 타봤어요 같이. 한 30분 타는데 못 타겠어요. 눈이 막 돌아가. 그거를 하루에 5시간씩 매일 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공황 하얘지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자살하고 오신 분이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15년쯤 전에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기관사 처우 개선을 딱 하면서 실제로 최근 한 10년 사이가 없어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자살했어요. 특히 스크린도 없을 때 우리나라 그 시민들의 자살 장소 1위 지하철이었어요. 그냥 뛰어내리는 서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본대요. 뛰어내리기 전에 기관사를 눈이 딱 마주쳐. 그리고 뛰어내려. 근데 내 차 덜컥. 뭐예요? 이거를 수시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도어를 딱 쳤잖아요. 2010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강으로 가요. 못 뛰어다니니까 스크린도어.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닌데 참 이게 인간 이 직업을 둘러싸고 이런 문제죠. 머리가 하얘지는 발작을 이런 것들이 정신질환 그리고 각종 스트레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어떤 직무가 어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지와는 무관하게 다양한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시키게 되고 이것은 그래서 산업재해로 구분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승인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정신질환 승인율이 거의 대부분 최고로 높습니다. 이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들이고요. 그래서 연간 500명이 산재로 승인이 됩니다. 그리고 승인율은 70%, 가장 높은 승인율을 보여주고 있죠. 자, 저 500명 중에 100명은 사망까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전히 우리가 정신과 질환은 산재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일단 내가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울이 왔거나 공황장애가 와 있는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한다라는 상상을 잘 못하죠. 근데 죽었어, 자살했어. 그러면 누가 산재 신청을 해요? 유족이 해야 되죠. 근데 유족이 자녀나 배우자라면 잘 모를 수 있고 어르신들은 또 기피해요. 왜냐면 내 자식이 이렇게 자살한 것도 열받고 억울한데 이것도 뭐 산재 신청한다고 막 외부에 알려주고 막 이런 게 되게 집안 좀 망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식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00명 중에 100명은 자살자.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많은 건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 사이즈야.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죠. 근데 드러난 건 조족지열이다. 왜냐하면 국민 사망 원인을 보시면 추정할 수 있어요. 매년 국민들이 국민이라고 하면 지금 0살부터 갓 태어난 아이부터 123살 박봉남 할머니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1등은 암입니다. 2등은 뇌심혈관이죠. 이건 노동자도 많이 사망해요. 세 번째는 이제 수당기계, 호흡기계, 폐 이쪽이죠. 네 번째가 질병 이외의 요인들, 즉 사고, 자살, 타살, 살인이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네 번째 중에 1등이 자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약 1,400명. 근데 저 중에서 1,400명 중에서 노인들이 압도적인데 1,400명 중에서 반수인 7,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사람들 7,000명이 무려 직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코인이 폭락해서 영끌에서 집 샀는데 전세 얻었는데 전세 날라갔어. 이런 기가 막힌 상황들도 있을 거고 연인하고 헤어졌어. 블라블라블라 그런 거. 근데 직장인 중에 7,000명이 자살을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직장 원인은 없었을까? 단 1%도. 자, 우리가 뒤에서 이제 EAP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사람이 나의 기분 상태를 직장에서 일할 때의 기분 상태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뭔가 이슈가 있었을까? 없는 날도 있지만 더러워. 오늘의 결과 더러움.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딱 단절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감정적으로 단절이 딱 되나요? 저는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만. 근데 제가 퇴근하면 애들이 이렇게 얼굴 딱 봐요. 엄마 또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네, 딱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털고 들어가죠. 그래서 사적인 영역과 직장 영역, 직업 영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를 심리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를 칼로 무베듯이 가릴 수 없어요.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감정이 에스컬레이터 돼요. 그래서 집에서 나쁜 일이 있으면 회사 왔을 때 감정 노동자들이 그 고객을 대할 때 더 힘들어요. 집에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쉽죠. 근데 집에서 나쁜 일이 있었는데 이 휴회에 더 해달라고 이러면 훨씬 에스컬레이터.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다 케어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케어가 진행이 될 때는 직장만 물어보면 안 돼요. 가족관계, 투자, 애들 교육 문제 이런 거 이게 다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심리 상담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장에는 여기서 7,000명이 직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살을 했는데 산재 신청은 지금 산재 승인된 사람 몇 명이에요? 저 중에서 70%가 승인이 되니까 한 700명 신청했겠죠. 그리고 500명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만 산재 신청을 한 거예요. 매년. 국민 자살자, 직장을 갖고 있는 자살자 중.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안 늘어나요. 90%는 사장님.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직업 관련성이 단 1%도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죠. 그래서 지금 500명 혹은 자살하는 100명이 많은 건가? 별로 안 많은 거죠. 이제 10%가 시작입니다. 꾸준히 늘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직무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것은 법률 용어로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것이 각 질병에 혹은 질환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라고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장입니다.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라고 현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그걸 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칙이 없어요. 하라고 열심히 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안 해도 글로벌 것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기업들이 안 해도 되는 거네? 그리고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노동부가 좀 혼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뇌심혈관계 질환 이 질환이잖아요. 질환. 그럼 뇌심혈관계 질환에 뭐가 있을까요? 네. 뇌와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혈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꽈리처럼 부부가 올라서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줘요. 그러면 뇌세포, 심장 근육이 죽죠. 이런 질병. 그래서 뇌졸중 대표적으로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에도 영향.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으로 디스크 그리고 뭐 견관절 파열 근막 여기 근육이 다 찢어지는 근막통 증후군 막 이런 것들 질병 그리고 정신질환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질병들을 낳게 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근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건 좀 당연한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살짝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맞으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백신 맞잖아요. 백신 맞으시죠? 네. 백신 맞았어요. 우리 백신 맞으시는데 그 백신이 뭐예요? 병원체예요.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같은 녀석이에요. 그 녀석을 몸에 소량 주입해요. 그래서 몸에서 뭘 만들어요? 면역 체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 녀석보다 조금 더 센 놈이 들어오더라도 약간만 알고 약간만 한번 겪었으니까 한번 겪으면 사람의 몸은 면역 체계라는 게 만들어져요. 면역 체계가 존재하고 그래서 면역력이 해당 병원균에 대한 면역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뭘 만들어요? 면역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큰 스트레스가 와도 한번 겪어봤으니까 꺼져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면역력을 한 번도 키워보지 않은, 스트레스를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사람보다 약간씩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는 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건강의 장수의 비결이 됩니다. 문제 핵심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와요. 조금씩 이렇게 축축축축 한 번씩 이렇게 면역을 주면서 백신을 계속 투약을 하면서 면역력을 키워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되고 질병으로 가게 하는 원인 물질이, 원인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즐기는 게 좋다. 면역을 만드는 거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중간에 개입을 해서 완화시켜주는. 다 들리시죠? 네. 그래서 스트레스는, 감당할 수 없는 직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된다. 심지어는 몇몇 논문에서는 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만병의 근원 맞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자,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주들이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직무 스트레스가 어느 수준인지를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한국형 직무 스트레스 평가 도구입니다. 8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리환경. 내가 일하는 곳은 참 쾌적하다. 쾌적해야 되죠. 근데 예를 들면 마트에 후방 쪽으로 가보면 완전 야외잖아요. 한여름에 겁나 덥고, 그리고 물론 그 지게차가 막 돌아다니면서 방구를 뿡뿡뿡뿡 뿜어내는데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저기 디젤 연소물질. 그거 맨날 맡으면서 일해야 돼요. 이런 물리학을 너무 춥고 덥고 더럽고 냄새나고 유해물질로 뒤덮여 있는 작업.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조사하면 그거로 인한 스트레스 수준이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어느 수준 이상이면 이거 개선 대상,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직무 요구예요. 와, 일을 겁나 많이 주네. 장시간 노동을 하라고 하네. 이런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느냐, 혹은 물리적으로 길이, 노동시간의 길이, 이런 것들, 휴일이 너무 부족한 이런 것들. 그리고 직무 자유. 사람은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내 꼴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로봇은, 기계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이잖아요. 그거를 틀어. 그럼 얘는 폐기 처분 대상인데, 그래서 안 되는 건데, 인간은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쌌는데 뭐 큰 놈을 밑에 먼저 쌓고 작은 놈을 위에 쌓는 게 내 스타일. 이게 맞아. 근데 옆에서 관리자가 야, 옆으로 써야지, 옆으로. 어? 바보야? 이렇게 막 개입을 해요. 내가 내 업무를 하니까 싫다고. 이렇게 싹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누군가가 마크를 해요. 못하게, 혹은 자기 스타일대로 하라고 강요를 해요. 이게 자유입니다. 옆에서 누가 계속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업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인간만이 가지는 특수한 스트레스. 관계 갈등. 옆 부서랑 사이가 안 좋아. 혹은 맨날 경쟁을 해요. 그럼 그 관계가 좋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내 동료랑 맨날 경쟁을 해요. 맨날 그래프가 올라가. 몇 개 팔았는지. 이러면 이게 관계가 좋겠어요? 이런 거.
상사는 나를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나를 밟고 올라가서 지가 승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관계가 안 좋게 들어요. 이런 관계가 있고 또 스트레스, 직업 관련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내 직업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내 잡이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 또 스트레스의 요인. 우리 조직은 직무 훈련도 잘 시키고 승진 체계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렇다. 아니면 우리 조직은 개조직이다. 뭐 근거가 없고 그냥 아무 놈이나 친한 놈이면 다 막 고용하고 막 개판이다. 지분 놈만 승진시켜주고 판이다. 네, 이런 조직 체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승진을 잘 시켜준다. 혹은 적절한 임금을 준다. 수당 제도가 합리적이다.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적절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 우리 조직은 여성에게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남성 중심에. 회식 때 꼭 우리 부장놈은 여성을 옆에 앉힌다. 그리고 치마를 안 입으면 싫어해. 뭐 이런 조직 문화에 전등됐어. 차별적 이런 것들도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8가지가 대표적인 사업장 안에서의 스트레스, 직무 관련된 스트레스 영역이라고 보고 이거를 다 평가해서 점수가 너무 문제가 되면 관리를 시작해라 이렇게 정리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좀 이런 게 있을까?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요거 2개만 조사를 해요. 요구와 자유만 조사. 그럼 딴 거 왜 안 조사할까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만큼이 다 문제예요.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냥.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스트레스 영역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재벌 연구소죠. 거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삼성경제연구소는 뭘 주장하고 싶냐면 우리나라 직무 스트레스가 세계적으로 너무 높다. 그래서 인간들이 맨날 술 처먹고 안 나온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술 먹고 회사 안 나오고 막 무단결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관리에 들어가요. 이러면서 리포트를 썼어요. 삼성경제연구소. 참 지독한 놈들이죠? 그걸 읽고 저는 뭐 나름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일단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자. 그래서 나쁜 거기 때문에 숨기는 거죠. 그래서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나 힘들어. 역 같아. 뭐 이렇게. 나를 관리해줘.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나서. 이거 맞아요. 산업보건에 있어서 관리자는 핵심적인 주체입니다. 그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관리를 현장에서 총괄 책임지는 게 관리자인데 이 관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부서장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에 총괄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현행 안전보건 관리 체계, 법률에 따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노동자들을 지켜봐. 누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엄호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라.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를 만들어라. 만약에 일가정 양육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집에서 일하겠어. 애 키우면서.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애는 왜 내가 키우냐. 사회가 키워야지. 어린이집 보내야지.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 기업이 나서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영역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추진팀을 가동해라라는 규제가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데 직무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죠. 그럼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노동자와
측이 같이 해라.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 대표가 들어가라. 이 추진팀에. 그럼 추진팀에서 뭐 해야 돼요? 아까 그 8가지 조사해야 되고, 우리 사업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영역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럼 그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건지에 대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해서 예산을 배정해야겠죠. 이게 법률에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징후 스트레스 요인 파악하고 실행계획 수립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계속 피드백해라. 일상적으로 징후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현행법에 되어 있지만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다 있으시죠? 노사협의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영향가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협의권만 있잖아요. 그나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합의권도 있는데 미합의 안건은 또 중재도 못 받아서 참 거시기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 노사협의회가 합의 구조예요. 그리고 노사협의회에서 합의가 안 됐으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법률에는. 그래서 노사협의회가 겁나 강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 설치해야 돼요. 우리는 30인 이상이죠. 게다가 협의만 해.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노조가 없는 데는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는 노사협의회는 노조가 없더라도 구성해야 되죠. 근데 다른 선진국들은 노조 조직률도 높은 데다가 노사협의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노동자들이 바로 스트라이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참 거시기 해요. 노사협의회가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노사협의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이건 의무예요. 자, 고충처리를 해야 되는데 고충처리 위원을 선정할 때는 노측위원도 들어가요. 사측위원만은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충처리된 영역을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노조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되면 단역으로 갈 수도 있고 산보위에서 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소사업장의 경우 산보위를 만들 수 있는 사이즈가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사업장이면 30인, 100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제도라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고충처리, 노측. 근로자 대표가 뽑는 1명 이상의 노측위원이 들어가서 같이 고충처리를 받고 해결하고, 여기에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라. 이런 모색을 해볼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리 사례들을 보면 많은, 그러니까 이 유러피언 스타일과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은 뭐냐면 회사에 정신과 의사와 심리상담사를 상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집단,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을 수시로 심리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약물 처방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이게 유럽형이에요. 자, 그러면 아메리칸 스타일은 뭐냐? 얘네는 또 외주를 좋아해. 사업장 안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주시키진 않아요. 단 이런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서비스를 노동자들이 받게 해요. 그게 바로 EAP 사업입니다. EAP는 뭐냐면 노동자 지원 사업에서 저런 다양한 형태의 정신과적인 문제, 집안 문제, 가족 문제, 직업 문제, 또 관계 갈등, 사업장 안에서의 관계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심리 상담 해주는 거예요.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비슷한 서비스를 받지만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내부에 상주시키냐, 아웃소싱 업체에서 서비스를 받느냐의 차이,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관사들이 막 자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조가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지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센터를 만들었어요. 마음건강센터. 그래서 정신과 의사 상주하고
임상심리 상담사 6명이 이렇게 쫙 포진해서 계속 상담합니다. 그리고 휴 프로그램이라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집단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 한 3박 4일 이렇게 산속에 가요. 명상을 해요. 스트레칭을 해요. 술도 마셔. 그래서 다들 가려고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드니까 기회가 쉽게 막 1년에 한두 번씩 오고 이러는 건 또 직원 수도 막 10,000명이 넘고 이러니까 그래서 막 치열해요, 경합이. 그래서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기회가 오는데 이거 또 늘려달라고 노조에서 아우를 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개입, 중간에서의 개입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관리자들이 직접 받고 그리고 누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들이 직접 상담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기 위해 모색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한 백화점에서는 고객 접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한 권한을 줍니다. 아, 네 마음대로 해요. 그 손님 그 회의 쫓아내든지 아니 원하는 거 다 해주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객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일 열받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 눈치를 계속 봐요. 관리자 눈치를 계속 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너 꺼져 이러고 싶잖아요. 너 안 받아. 너 안 받아도 우리 회사 잘 먹고 잘 살아. 꺼져.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SK텔레콤은 10년이 넘는 직원들에게는 리프레시 휴가를 주는데 그게 꽤 길어요. 한 달에서 석 달까지. 이게 무슨 연구소야? 연구소. 그리고 뭐 LG에서는 뭐 각종 명상, 이완 훈련,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우리 서비스 확장도 좀 있죠. 감정노동수당. 최근에 이거 또 쟁점이 됐던데 받기도 하고 안마. 요즘에 안마의자 휴게실에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되게 많거든요. 안마의자 제공하고 연극이나 오페라 그런 거또 제공하고 그러면서 리프레시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개입이 들어오면 나의 지금 막 망가지고 있는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조금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거죠. 큰 문제를 완화시켜 원인을 제거해가는 이런 근본적인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근본적인 방법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거나 혹은 해결이 굉장히 늦어지는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 자체가 어려운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방치할 거냐 계속 망가지는 건강을 그럼 중간에 개입해라. 리프레시 휴가를 주든지 물론 모든 치료 중에 제일 좋은 치료는 금융치료예요. 근데 회사 갈 기금 팍팍 주지는 않아요. 그저 감정노동수당 5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치료. 걷기를 좀 걷는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그 산속에 들어가는 거 되게 좋거든요. 아예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징글징글하게 괴롭힘을 당하던 장에서 나를 그냥 물리적으로 팍 분리시켜서 나랑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하고 2박 3일, 3박 4일 진행해서 완전히 단절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는 마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